고객이 원하는 컴퓨터를 신뢰와 친절과 정성으로. 북컴의 하루는 이 선서와 함께 시작됩니다. 컴퓨터도 서비스도 고객 감동을 위해 명동역 바로와 부산 컴퓨터 도매상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한 140회 나는 짱이다.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새로운 에피소드로 시작한 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3주년 특집 진행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재밌게 들었다라고 평가해 주셔가지고 김도인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죠. 아 맞다. 저 그거 다시 해주세요. 정답 처리. 정답 처리요? 네. 여러 영화 가지 제목. 몇몇 문제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었는데 대신 나이에서 오답 처리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 맞췄었잖아. 내가 물어봤잖아요. 덕계비랑 저랑 같은 년도 아니라고. 같은 년도라면서요. 저희가 이제 문제를 진행하면서 몇몇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안에서 여러 가지 엉망진창으로 진행되는데 진짜 엉망진창이야. 어쨌든 우리가 결론은 김도인이 어쨌든 벌칙 받는 게 다 모든 사람들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이에 감사합니다. 예민하시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제가 막내가 아니고 도인님이 막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은 실전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냥 끝나면 끝난 거야. 뭘 그걸 뒤집으려고 하나. 어차피 뒤집혀지지도 않습니다. 네. 일단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짱특집 자기소개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 많은 최 사장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인가? 우리가 다시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깡쌤입니다. 오늘 과거 준비해 오셨다고. 과거 회귀를 꿈꾸신다고. 예, 얘기 듣고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김도인. 네. 오픈됐죠? 리프레시 마인드. 네네. 많은 분들이 참석한 다음에 벌써 득도했다. 벌써 깨달음에 이르렀다. 라고 이제 리뷰 올려주시는 분들이 성급하게. 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와서 너무 그 전투적인 자세로 하시는 거 열심히. 명상을. 네. 그 실제로 하시는데 집중도 굉장히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가지고 명상하시면서 알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이야기 해주시는 것들 듣고 되게 놀랐어요. 명상을 끝나고 나면 나 명상하면서 이런 걸 봤다. 나 브라움만 봤다. 네, 빛 봤다 이런 거. 붓다 봤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나요? 자신의 초능력 단계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간이 있는데. 진짜?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질의응답하는 인터뷰 시간이 있어요. 질의응답? 네. 모든 명상센터 기본적으로 잘 갖춰진 곳에서는 그 명상의 방법을 배우고 나면 자기가 알게 되는 것들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지도하는 사람이랑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 인터뷰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는 거구나. 네.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를 듣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걸 배우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붓다 보고 오신 분도 계시고. 네네. 그리스도 보고 오신 분도 계시고. 네, 막 용 타고 막 그랬어요. 네.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걱정됩니다. 그렇군요. 조만간 김도희님께서 난을 일으키지 않을까. 어떤 명상대란. 예. 지금 깡쌤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알 것 같은 덕이 많은 덕실입니다. 깡쌤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알 것 같다고요? 과거로의 회귀, 난을 일으킨다. 뭔가 익숙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나 머릿속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나 벼룩이나 비듬을 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 원래 센스 있었는데 요즘에 점점 센스를 중고나라에 팔고 있어요. 친구 센스 있었어. 미친 거 아니야? 그래요. 어쨌든 오늘 그래서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네. 깡쌤이 이걸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대충 그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에피소드는 짱 특집이죠. 깡쌤이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짱은 옛날 말이다. 요즘 이제 신세대. 뉴 밀레니엄 세대 같은 경우에는 통이라고 쓴다. 지금 밀레니엄이 지난 지가 언제? 그래요? 그래요? 네. 작년인 줄 알았더니. 어쨌든 그래서 통특집으로 하자라고 했다가 그냥 짱 특집으로 왔습니다. 너무 앞서가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동안 자기가 알고 있는 짱. 야, 이게 진짜 짱이다. 네. 이게 짱 중에 짱 아니겠는가. 네. 그걸 한번 배틀 한번 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짱이라 하면 인물 중에서도 특히 이제 존경할 만하고. 아니, 꼭 인물이어야 됩니까? 꼭 인물 할 필요 없습니까?
그렇죠. 어떤 영적 존재일 수도 있고. 영적 존재일 수도 있고. 내가 그럼요. 준비하는 짱 들으면 너희는 이제 깜짝 놀라네. 예, 요즘 시즌이 이제 그 대선 시즌이고 아. 예, 선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지대넓이도 여기에 맞춰서 뭔가 방송을 기획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정치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다가 보니까 뉴스 뭐 게시판들을 자주 들어가 보는데 이 요즘 뉴스나 게시판을 보기가 참 두렵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선거라는 것이 굉장히 스포츠 경기 중계해 보는 거랑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아, 경선이나 예, 뭐 이런 예. 거면. 실제로 요즘에는 그 뉴스에서 경선 결과 이렇게 발표해 주시는 거, 보도해 주시는 거 보면 그런 거 이미지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릴레이 하는 경주나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각자 응원하는 팀들이 있고, 그렇죠. 예, 응원하는 선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선수나 팀을 응원하다가 자기가 응원하는 사람 팀이 이제 이기거나 아니면 좀 질 것 같거나 그러면 우리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아,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내가 응원하는 팀이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보기엔 별것도 아닌 인간들이 내가 응원하는 팀을 이렇게 공격하거나 멸시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서 진짜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아, 보통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포츠 난폭하게요? 응원할 때 저는 스포츠 얘기입니다. 스포츠. 스포츠 볼 때 그렇게 보세요. 죽여버리고 싶고 막 그러시군요. 그 정도야? 아, 그렇구나. 장난 아니다. 야구장에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난입해서 막 이런 분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러니까요. 아, 그때- 이런 분들이 계시군요. 아. 그때 게임할 때 코드 뽑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그렇죠. 게임할 때 코드 뽑을 때? 상쌤이 게임하실 승부욕. 때, 네, 승부욕이 아, 승부욕이 기진다 강해서 그랬지? 예, 승부욕이 좀 심해서 지느니 질 것 같으면 판을 판을 없는. 엎어버리는. 바둑을 하던 시대였으면 그냥 다 엎어지고 안 돼요, 진짜. 예. 심지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팀도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팀 중에. 그렇죠. 예, 우리 팀의 라이벌 같은 팀들. 네. 그런 팀이 막 되게 잘 나가. 막 연전연승하고 막 그래. 그럼 또 마음속에서 깊은 빡침이 일어나는 걸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전 축하합니다. 경쟁자가 이것을 뭐 축하해야지요. 네. 깡쌤은 깊은 빡침이. 예, 그렇죠. 아. 그러나 이제 이렇게 감정적인 동요에 휩쓸리는 것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알아요, 저희 다. 네네. 너만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감정이입해갖고 열심히 응원한다고 해서 우리 팀이 이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응원하는 팀이 별로 이긴 적이 없어요. 스포츠에서. 아, 그래요? 예. 북한 공산당? 그렇진 않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화 이글스라는 팀을 어렸을 때부터 아주 좋아했는데. 저도 충청도죠. 그쵸. 맞아요. 충청도지가. 예, 충청도. 대전에 응원하면 할수록 성적이 곤두박질치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화내고 흥분하고 해봤자 경기 결과에 아무 영향이 안 미치는구나. 그런 걸 깨달음을 깨달으셨군요. 얻을 수 있습니다. 몇 살 때 깨달으셨습니까? 아직 못 깨달았습니다. 예? 예, 계속 흥분하고 있긴 한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감정에 휩쓸리다가 보면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마비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실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고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귀 기울이게 되면 결국 광적인 광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후 세계를 믿지는 않지만 진짜 지옥이 있다면 이럴 것 같아요. 아멘. 이런 광기로 가득 찬 사람들이 아, 서로 다른 프로축구팀을 응원하면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겁니다. 진짜 지옥이네. 예. 최악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 방송에서 저는 이런 생각으로 방송을 준비했는데 이제 선거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우리가 과열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과열된 머리도 식힐 겸 그리고 또 어차피 우리가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는 어떤 지도자가 진짜 위대한 지도자인가 이런 합리적인 판단력을 기를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의 짱은 한화 이글스. 맞나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역사 속에 실제로 유명했던 리더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 네. 저는 이 방송을 이제 준비하면서 딱 떠올랐던 게 이제 삼국지 이야기입니다. 삼국지. 예. 아, 고구려백제 신라. 그건 이제 그 유비 관우 장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군요. 유관장에 나와야 되는군요.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소설, 소위 말하는 이제 중국에 있는 역사 소설이죠. 삼국지 연의를 요.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고. 근데 일단 요즘은 근데 많이 안 읽는 것 같은데 애들이 그렇지 않나요? 삼국지는 좀 많이 읽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 세대 때는 저 때는 이제 그 뭐 삼국지를 10번 읽은 사람이랑은
친구를 하지 말라 뭐 이런 속담이 있지 뭐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 예, 그래서 친구들이 저랑 안 놀았던 것 같긴 한데 10번 읽었습니까? 너무 적게 읽으면 친구를 할 수 없는데 너무 많이 읽어도 문제가 되는군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쟤는 무서운 놈이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몇 번 읽었습니까, 강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좋아해가지고 삼국지를 이제 집에 아버님이 사준 그 박종화 씨가 쓴 어? 삼국지가 있었습니다. 아, 별로 그래? 유명하지는 않은 건데 폰트가 한 7폰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요. 얼굴 대고 읽으면 다 읽히죠. 가독성 셋이었는데 한자도 다 많고 예, 한자도 엄청 많고 그랬는데 옛날 그걸 책. 갖다가 진짜 막 그 달달달달 계속 왔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예, 그리고 이제 만화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애니메이션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만화? 그 만화책으로 뭐 고우영 화백이라든가 또 일본에서 유명한 작가가 그린 좀 만화 삼국지가 하나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긴 거? 예, 여러 60몇 권짜리였던 겁니다. 60권짜리. 광고하는 거 예전에 막 신문 같은데 삼국지를 읽혀야 됩니다. 그러면서 60권 만화 삼국지가 있었던 거. 그 진짜 재밌어요. 그래요. 재밌어요. 예, 재밌습니다. 옛날에 우리 때는 그게 유행하지 않았나? 뭐 전집 판매하는 거. 맞아. 네. 독실이는 삼국지 몇 번 읽었습니까? 저도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몇 번 읽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걸로 읽은 것 같고 고영화백이 한 것도 했었고 예전에 라디오 삼국지 같은 게 있었어요. 야,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재밌어. 그 최고인 것 같아.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그 마초가 등장할 때 마초 막 이렇게 하면서 음악이 나와요. 아, 마초는 마초. 마초맨 그 음악이 나와. 그게 아직도 충격적으로 남을 정도로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읽은 삼국지 아무래도 이문열 평전 했었던 그 삼국지인데 우리 집에도 그것밖에 없었어. 그렇죠. 그것도 여러 번 읽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읽었었던 한 권짜리 있잖아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드는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만드는 그렇죠. 한 권짜리 이것도 읽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보통 그 첫 장을 딱 넘기면 유비관우 장비가 이게 그 도원결의를 넣는 그렇죠. 그 그림이 이제 딱 그려져 있죠. 그리고 그런 거는 꼭 유비 사후에는 한 장만에 끝나요. 특히 학생들을 위한 애들을 위한 거는 유비 그렇지. 사후에 그 후에 맞아. 행복하게 살다가 결국엔 누구가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냥. 그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억 중에 또 대다수를 차지하는 거는 게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렇죠. 코에이사에. 코에이사에.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그 최근작은 못 해봤는데 삼국지 3부터 한 11편까지는 빼놓지 2 안 않고 하셨었어요? 예, 2. 2까지는 제가 못 해봤고 3부터 한 11편까지는 막 일본판으로도 하고 막 일본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김도희는 삼국지 몇 번 읽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자주 읽진 않는데 한 3번 정도 읽었었던 것 같아요. 3번은 자주 읽은 것도 아니다. 근데 만화 나의 독서력에 의하면 3번은 그냥 3발이 피다. 왜냐면 삼국지는 매니아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 그 판본이나 뭐 시리즈별로 다 읽으시잖아요. 번역이 다르게 나오면 읽으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그냥 많이 읽진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만화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렇군요. 번역된 소설. 도희님은 왠지 정사를 읽었을 것 같아. 한문으로 된 거. 그냥 그 연희 말고 그냥 나관중이 그냥 쓴 거. 맞습니까? 네, 그 최근에는 황석영 씨가 번역했던 거 읽었었던 것 그렇구나. 같아요. 네, 한 2년 전에. 네. 다들 경험이 있네. 최 사장도 저는 좋아합니까? 집에 이문열 삼국지밖에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 최 사장님 그냥 이문열 씨를 좋아한다는 설이 있던데. 예? 근데 저희 때 이문열 씨가 번역한 삼국지가 기본적으로 많이 기본이었어요. 읽혔어요. 그때는 맞아요. 모든 집에 있었으니까. 맞아요. 네. 10권짜리였죠 그때. 네. 그때 저도 한 3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삼국지를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기대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삼국지 정말 좋아했고 옛날에 PC통신이라고 하던 시절. 요즘 애들은 들으면 뭔 말인지도 모를 거야. PC통신 시절 있잖아요. 월드와이드 웹이 없던 시절. 그렇죠. 가끔 요즘 www를 왜 치냐고 앞에 그거 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해도 된대요 요즘은. 그래서 요즘은 안 해도 돼? 시대가 바뀌었나 봐요. 근데 우리 예전에 처음에 막 텔넷을 치던 시절에 혹은 뭐 01410 뭐 이런 거 쳐갖고 ATBT 01410 해갖고 했었던 시절에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캐텔 시절부터 했었거든요. PC통신은 캐텔 혹시 아세요? 캐텔이 캐텔, 뭐예요? 호텔, 하이텔 이렇게 변했어요. 한국통신에서 만든 게. 캐텔도 있었어요? 네, 캐텔이 있었어. 캐텔, 몰라. 호텔, 하이텔 이렇게 변했고 나우누리라고 또 있었어요. 나우누리는 맞아요, 들어갔어요. 근데 그 나우누리의 삼국지 동호회 같은 게 있어요. 맞다. 지금 또 머그게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게임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의 그 아이디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삼국지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막 대화를 나누고 게시판에서 했었던 게 있었어요. 지금 이제 이걸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진짜 캐릭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름을 썼다는 거죠. 나는 그냥 마초다. 자상히. 그렇지. 나는 그렇지. 여폴세 이렇게. 그렇지.
지금 들으니까 너무 웃겨. 근데 진짜 그분들이 아직도 제 생각에는 당연히 그 삼국지에 대한 애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게시판 같은 데서 삼국지에 대해서 정말 덕후들이 많아요. 정말 삼국지만큼은. 근데 오늘 깡쌤이 준비해 오신 책을 보니까 깡쌤도 그건 덕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처음 본 저는 책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그 높은 덕을 쌓으신 분들에 비하면 예, 저는 뭐 세 발의 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한때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근데 저도 이제 나이 들고 하면서는 조금 잊어버리고 있긴 했죠. 근데 이제 워낙 올드 팬들도 많고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지지하는 세력과 좋아하는 인물, 장소 이런 성향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참고로 제 친동생 같은 경우는 항상 삼국지 게임을 할 때 동탁을 했습니다. 알 것 같아. 어떤 비슷한지 알 것 같아. 깡쌤은 누구 좋아합니까? 저는 항상 이제 유비 쪽 계열들. 아. 예, 저는 그 성정이 너그럽고 어질기 때문에. 예. 다만 지는 걸 싫어할 뿐이지. 독실이는 게임 캐릭터 선택하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인물 뭐 누구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186년에 유비를 하든가 206년 정도에 유비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초선을 한다는. 초선은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아쉽게도.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손권, 조조를 하는 맞아, 사람들도 맞아. 있고. 손권은 진짜 손권도 하는 사람도 손권은 있고. 좋아요. 나는 항상 공손찬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 끝에 있는 게 너무 좋았어. 안정적이야. 뒤에 게 아무도 요동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공손찬은 이름이 좀 간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몇 번 했었어요. 그리고 공손찬이 유비랑 친하잖아. 맞아. 김도희는 누구 좋아합니까? 캐릭터. 삼국지 캐릭터. 근데 한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유비 캐릭터를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저는 난 유비 너무 싫어요. 진짜? 싫어하는 마음에 사람 들잖아요. 있어요, 유비. 예. 삼국지 많아요. 게임 할 때는 유비랑 여포를 선택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네. 네, 동탁 네. 선택하는 거. 그렇군요. 야, 그래서 뭐 재밌게 삼국지 얘기를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삼국지라는 거 원래 이제 중국에서 한나라 말기, 역사적으로는 황건의 난이 일어난 184년부터 이제 진나라, 이제 이거는 진시황이 만든 진나라는 아니고 다른 진나라, 한자가 다르죠.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던 280년까지 약 100년 동안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가 성립하고 몰락하는 과정을 담은 역사책입니다. 이 삼국지라는 아예 책이 있고요. 그게 이제 진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3세기 중반쯤에 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예, 진수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아버님이 총나라의 관료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실제 그 삼국지 기록을 남겼고 요게 이제 말하는 정사 삼국지입니다. 정사. 예, 소위 말하는 정사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분량이 약간 적다가 보니까 이 이후에 송나라의 배송지라는 사람이 5세기경에 방대한 주석을 담겨 있습니다. 정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까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이나 뭐 이런 걸 정리를 했겠죠. 야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배송지가 단 이 주석들도 오늘날까지 이제 전해져 나오는데 아마도 이 두 가지가 그나마 좀 가장 신빙성 높은 기록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외에도 뭐 이 삼국시대에 대한 뭐 이야기가 많았겠죠. 예, 워낙 좀 영웅들도 많이 등장했던 시기고 하다가 보니까 야사로 전해온 것도 있고 문헌 중에 아직 우리한테 남겨지지 않는 그런 걸로 전해지는 것도 있고 구전으로도 많이 민간에서 전승이 됐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전승되던 것들이 약 1300년대 이제 원나라 말에서 명나라 초에 소위 말하는 삼국지 연이죠. 나관중이라는 저자가 온갖 구전 및 뭐 역사 기록들을 다 짬뽕하고 거기에 엄청난 상상력을 거미하여 판타지 소설을 하나 씁니다. 예. 그게 이제 삼국지 연이죠. 그러면 거의 1000년 이상의 시간이 있네요. 그렇죠. 흘러간 게.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거의 다 뻥투성이인 책이긴 한데 그냥 판타지니까 거의 역사 판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를 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정사에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일부들은 사실이고,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에피소드나 이런 게 정사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전쟁 장면도 사실 이렇게 정사에 자세하게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상력을 많이 가미를 한 거죠. 그래서 뭐 관우가 조조한테 잡혀 있다가 오관첨장이라고 해서 유비한테 돌아가기 위해서 5개의 관문을 혼자서 돌파하는
뭐 이런 것도 역시 판타지고요. 그거는 그 만화 삼국지 내용을 해갖고 막 짤로 돌아다니잖아요. 왜 짤? 막는 순간 머리가 하나씩 날아가. 그죠. 아. 네. 난폭해. 네. 관도. 그리고 뭐 제갈량이 적벽대전 때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가지고 남풍을 이렇게 불게 했다거나, 아, 기억난다. 예, 뭐 화살을 10만 개를 갖다가 이렇게 얻어오라고 해가지고 뭐 쇼를 한 장면들 이런 것들도 역시 상상력이고요. 화살도 가짜였단 말이야? 예. 속상하다. 뭐 실제로 진짜 줄 알았다. 정사 같은 경우에는 제갈량이 어떤 군사적인 전략을 보여주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예. 설득만 하죠, 말로. 정치가로 유명하긴 한데, 예, 그리고 뭐 제갈량이 뭐 나중에 그 청나라에 가서 맹획이라는 이민족 장군을 있거든요. 이 사람을 뭐 7번 붙잡았다가 7번 놔줬다 뭐 이런 거 7종 7금 네. 다 판타지죠. 생각해보면 그 아래쪽이 어디냐면 지금 북베트남 있는 그쪽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지도를 보고 게임을 할 때나 그 삼국지를 읽을 때는 거긴 진짜 사람 사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그 안에 독이 막 있어. 그 이상한 맞다, 연기, 안개 같은 게 피어오르면 사람들이 독가스 마시고 픽픽 쓰러져.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의 그 세계관을 좀 볼 수 있는데, 그 아래쪽은 사람 살만한 데가 못 된다. 근데 실제로는 그 아래쪽도 어마어마한 곡창지대고, 그 풍요로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그렇지. 동남아시아거든요. 삼국지가 저한테 그런 이미지를 많이 심었던 것 같아요. 아, 그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동남아 쪽은 좀 무서운 동네다. 이런 거.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저희가 삼국 연의를 가지고 방송을 하긴 좀 그렇고, 저희가 판타지 소설을 다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짜? 정통성 있는 방송인데 그래요. 아니요, 연희 살아주세요. 굉장히 재밌는데. 연희 살아 다시. 정사 따윈 집어쳐. 연의보다는 야사해 어떤 주세요. 그 정사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여러 덕력이 높으신 분들이 제 오류를 바로 잡아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사 중심으로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뭐 갑자기 기대가 급격히 꺾이기 시작하면서. 내 말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건 뭔가. 그거 여포 나오고 막 이렇게 해야지 마. 이게 한나라 말기 이야기인데요. 한나라가 이제 기원전 202년에 창설이 돼서 기원 후 220년까지 약 400년간 중원을 지배한 왕조인데, 그 소위 말하는 중화 사상이라든가 뭐 중국의 고전 문화가 완성된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한나라 말기 황실이 워낙 개판이었습니다. 뭐 황실 외척이라든가 환관들 사이에 끊임없이 권력 투쟁이 벌어지다가 보니까 지방 군벌들이 이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면서 이제 난장판이 되죠. 중국 전체가. 그래서 그 삼국지 당시는 그 난세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곳곳에서 밀란이 발생하고 온갖 영웅 호골과 찌질이들이 이제 한탕 해보려고 지금이 찬스다. 그렇지, 혼란기가. 지금이 찬스다. 이렇게 한탕 해보려고 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당시 수많은 영웅 호골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조조와 유비죠. 정사에도 뭐 어쨌든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렇죠. 예, 정사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두 인물이고, 뭐 유비도 나중에 황제까지 한몫하지 않습니까? 예. 한몫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소설 삼국지 연의 속에서는 거의 주연이 이제 두 사람이고, 근데 특히 주인공이 유비. 예, 유비가 주인공 역할을 맡고, 악역이 보통 이제 조조가 맡아서, 사실은 이제 선악구도를 이렇게 해야 또 이게 판타지가 잘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반지의 제왕에서 오크를 딱 때려 잡아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오크가 엄청 착한 애야. 맞아. 오크 이야기를 이렇게 다뤘더니 너무 속상해. 그러면 이게 영화 진행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오크의 가족 이야기 이런 거. 맞아. 오크가 맞는 복지사회. 슬프니까. 네, 그럼 이제 대중들이 감정이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조조를 악역으로 많이 이제 좀 왜곡을 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오늘 다룰 인물은 바로 조조입니다. 조조. 조조 안 좋아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소설을 통해서 삼국지를 접하다가 보니까 원래는 좋아하진 않았으나 워낙 명성은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조조가 진짜 영웅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지금 그 여러분들 눈앞에 계신 책들이 몇 권 있지 않습니까? 네. 시뻘건 책 2-3권이 막 보입니다. 이거 말고 한 3-4권이 더 있는데. 진짜 3권이 예. 다 붉어. 그렇네. 페이지 수만 치면 한 2000페이지 될 겁니다. 뭐 어디 중국에서 만든 겁니까? 왜 다 표지가 다 붉고? 중국 저자의 책도 있고. 제가 오늘 참고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조조 평전이라는 이제 중국의 역사학자가 나름
여러 가지 고증을 했던 예, 그런 책이고 삼국지 연의가 아니라 조조평전을 기반으로 하겠다. 예, 그리고 여러 이제 삼국지 연구서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연구서들도 쭉 보면 서로 약간씩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 역사적 사실로 아니다 이거는 구라다 뭐 이런 게 이제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뭐 제가 디테일하게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먼저 삼국시대라는 이 삼국지의 그 시대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전반부에는 삼국시대가 개판이 되어가는 그 상황을 좀 다루면서 동시에 조조라는 영웅이 어떻게 이 개판 속에서 진정한 리더로서 거듭나게 되는지. 아 잠깐만. 그러니까 짱이 조조군요. 그렇죠. 오늘 준비하신 짱은 조조야. 그리고 조조를 좀 긍정적으로 볼 겁니까? 그 리더의 덕목들을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조조의 오늘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냥 짱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굉장히 이상적인 리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뭐 이상적인 리더라기보다는 리더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는데 예, 그걸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후기도 되게 읽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재미있게 이제 토론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자들에 따르면 리더의 일반적인 특성, 리더라면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특성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사이코패스. 아닙니다. 지능. 당연히 지능 중요하겠죠. 그렇지. 또 자신감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신감. 자기 확신이 있어야죠. 또 결단력. 딱 일을 내가 딱 끝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어떤 진취성과 추진력 같은 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실성도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교성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그래요? 예. 왜냐면 우리가 반대로 그렇게 보지 않나? 좋은 건 다 갖다 놨어. 짱이라는 사람이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고서 다 듣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이제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건데 이런 거 보면 이제 학문 연구가 참 의미 없다. 예, 부질없다. 못 봤어 주변에서 그런 사람. 승자가 뭐 다 잘한다 뭐 이거지 뭐. 그래서 진정한 리더가 어떤 자세, 어떤 덕목과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를 갖다가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국지 속에 이제 조조라는 인물은 이 이후에 굉장히 좀 삼국지 연의를 통해서 많이 왜곡되고 좀 평가절하돼서 그렇지. 요즘은 다시 이제 평가가 많이 바뀌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긍정적인 면들 부각되고 나이가 들면 점점 조조를 이해하고 좋아하게 된다는 거를 그 어렸을 때는 또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다가 지금 사실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조조의 삶이 그렇게 악했나? 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드니까 바뀌었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오늘 방송은 저 재밌으려고 만든 건데요. 네. 참고로 저는 절대 이제까지 삼국지 게임을 하면서 조조를 선택해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네, 한 번도.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군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조조 선택한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게임할 때. 그리고 나는 그냥 조조 막 선택했는데. 김도희님도 역시 성품이 어질고. 네네. 네, 지난주에 그 당연 유비지. 퀴즈 게임 하실 때 보니까 성품이 참 어지시더라고요. 네, 장난 아니지요. 네, 갈고 닦아가지고 예. 반짝반짝 빛이 나지. 네. 개인적인 취향과 별개로 네. 어쨌든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 리더로서의 조조의 모습 이런 것들 중에 물론 이제 나쁜 측면들이 너무 많은 군주이지만 그런 것들은 오늘 시간 관계상 못 다루는 겁니다. 다음 주에 다룰 겁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측면을 좀 뽑아가지고 얘기해 보겠다. 예, 네. 배울 점. 예, 그래서 삼국지 얘기를 하려니까 벌써 저도 흥분되기 시작하는데요. 벌써요? 제가 막 지도도 만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요. 이따가 자. 네. 이제 후한 말기 혼란상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나라 말기 황실이 모습이 굉장히 좀 권력 투쟁이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어린 황제들이 자꾸 집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황제들이 요조를 하거나 뭐 그러다가 보니까 어린 황제가 자꾸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은 어머님이 그렇죠. 태후라고 하죠. 태후들이 이제 국정을 이렇게 관리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외척들이 권력을 많이 가지게 되죠. 태후의 오빠, 사촌 이런 사람들 외척들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황제가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성인이 돼갖고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외척들이 삼촌이 막 다 해먹고 있어.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서 황제가 이 외척들을 숙청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아주 근거리에서 자기를 보좌하고 있던 환관들을 자주 활용합니다. 재륜? 죄송해요. 슬픈 얘기 자꾸 하지 말고. 패드립이었네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반대로 환관들도 득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한나라 말기에 외척과 환관들이 서로를 죽이고 죽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환관과 외척들이 계속해서 마음대로 국정을 용단하고 황제는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는 그런 사태가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168년에 영제라는 어린 황제가 즉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외척이었던 두무라는 사람은 이 영제가 즉위하자마자 눈에 뵈는 게 없던 환관들을 다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환관들이 먼저 이걸 파악하고 역으로 이 두무라는 사람을 제거를 합니다. 그 이후 환관들의 권세가 더욱 커지고 일부 환관들은 황제의 총애를 받으면서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아예 환관들이 직접 관직을 맡아요. 국방부 장관 이런 걸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정말 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권력을 용단했던 자들이 그 유명한 십상시라고 하죠. 십상시. 그 우두머리가 뭐 장양, 그 부두목급이 한 조축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황제가 이들을 워낙 신뢰한 나머지 장상씨는 내 아버지고 조상씨는 내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야, 이거 삼국지에 나왔던 내용 같아. 예. 맞아요. 기억나. 아주 그냥 그 신뢰가 두터운 그런 관계였죠. 이러다가 보니까 그 나라가 꼴이 어떻겠습니까? 엉망이죠. 예, 관료 조직은 부패하고 매관 매직이 횡행하고 국가 세금은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황관들한테. 그렇죠. 나랏일에 쓰이는 게 아니라 일부 세도가들의 뒷주머니로. K스포츠 예, 같은. 그렇죠. 예, 재단 딱 만들고 그 뒤에 이제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이런 형태로 하게 되고 권력자들의 친인척들이 공직을 독점하다 보니까 이제 백수들이 양산되겠죠. 예, 부패한 황관과 호족들이 백성들의 땅과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백성들은 이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도적대에 합류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불만이 폭발한 게 184년 황건봉기가 일어나는 그런 해고, 예를 들면 이게 삼국지 시나리오에 항상 1번이죠. 184년. 그러니까요. 황건의 난. 그걸 환관봉기라고 불러? 황건입니다. 황건. 예. 황건자. 그래서 뭐 장각 형제라는 뭐 이상한 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명상 훈련 같은 걸 하다가 깨달음을 얻고 리프레시 마인드. 예. 사람을 모으기 시작하죠. 갑자기. 예. 그래서 이 돌을 닦는 사람들이 때로 모여서 노란 두건을 쓰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런 어떤 메시아즘 이런 게 결합되면서 거의 뭐 수십만 명의 추종자가 생기고 뭐 난리가 납니다. 정부군들이 막 이 황건 도당들한테 박살이 나고 이런 농미분기가 지속되는데 이제 이게 한 번만 있고 끝난 게 아니라 거의 10년 동안 계속 일어나요. 여기저기서. 이런 개판인 상황에서 지방 호족과 야심가들이 이제 빠르게 군대를 모으고 자기가 짱이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조조는 이런 그 후한 말기에 태어난 나름 금수저 가문에, 근데 뭐 완전 금수저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잘 나가는 가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누가? 조조. 그래서 155년 출생이고요. 조조의 할아버지가 조등이었는데 조등이라는 사람은 한나라 말기에 굉장히 유명한 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총애를 받으면서 환관으로서는 거의 최고 지위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다른 어떤 쓰레기 같은 환관들에 비하면 모범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거의 30년 동안 4명의 황제를 모시면서 뭐 크게 뭐 잘못 저지른 일 없이 잘 했는데, 이때 당시 이제 풍습 중에 하나가 환관들의 양자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네. 왜냐면 자기 재산 많으면 당연히 물려줄 그렇죠. 필요하니까. 아깝잖아요. 사회복지죠, 일종의.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조등이 조조의 아버지인 조숭을 양자로 영입을 했고, 그 조숭의 아들이 바로 조조가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 조조가 실제로는 어느 집안 사람이냐? 이거는 이제 추정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기록은 없고, 그리고 약간 조조가 이 컴플렉스 같은 게 있습니다. 그치. 예, 자기가 이제 환관의 자식이다. 이렇게 하면 어렸을 때 약간 컴플렉스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성령잉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스테고지.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맞는 상처받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실제 조상은 하우씨인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조조 주변에 하우씨들이 되게 많잖아요. 친척으로 계속 묘사가 예, 그리고 하우돈, 하우연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아마 본래 성은 하우씨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조는 괜찮은 가문인 거죠.
뭔가 조금 없는 게 있어서 그랬지만 어쨌든 예. 권세 있고 부유한 가문 출신에 태어났지만 어렸을 땐 굉장히 망나니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막 놀고 그리고 이제 당시 귀족 가문의 자제들이랑 막 어울려 놀고 다니면서 이제 그 망나니짓 깽판을 문제아였어요. 그러니까 오렌지족. 예. 그래서 그 오렌지족. 수입산 말 타고 다니고 그렇구만. 맨날 뭐 그때 당시 뭐 게임 온라인 게임 같은 게 없으니까 실전에서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슴 사냥, 매 사냥 뭐 이런 거 하러 맨날 놀러 다니고 여자 건들러 다니고 이랬다고 클럽 합니다. 가고. 예. 그 말이 외산 말이 아마 고구려 쪽에서 넘어온 말일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지금 농담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네. 아니 왜 역사 기록 같은 거 보면은 중국에서 계속 고구려한테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역시 말은 수입산이 짱이야 이러면서 우리한테는 튜닝하고 막. 튜닝하고 네. 막. 예. 근데 이제 이 조조의 유년기에서 청년기를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조조라는 인간의 어떤 어려운 시절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몇 가지 장면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 장면은 이겁니다. 아주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조조가 어린 시절에 사냥하기를 즐기고 한도 끝도 없이 막 놀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작은 아버지가 이걸 아빠한테 자꾸 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겁니다, 조조가. 그래서 조조가 하루는 꾀를 내가지고 작은 아버님을 길가에서 만났어. 그러자 이게 입이 돌아가가지고 굳어버린 것처럼 마비된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오오오오 막 이러면서 간지발작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아버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아버님한테 막 이 얘기를 알렸죠. 지금 조조가 입이 돌아간 것 같다고, 입이 마비됐다고. 깜짝 놀라서 아버님 조승이 조조를 불러갖고 야 너 어떻게 된 거니? 하고 딱 봤는데 조조가 멀쩡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 조승이 네 어찌 된 일이냐고 묻자 조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멀쩡한데요. 숙부님이 저를 좀 미워하시는 것 같아서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러자 이후 조승은 작은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게 되고 조조는 이제 더 개판의 삶을 살았다. 예.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것이 꾀가 참 있죠, 그렇죠? 예, 당돌하고 사람을 속일 줄도 알고 영악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개판으로 살다가 20살 때 조조가 처음 관직에 올라갑니다. 이건 이제 그 백으로 아버님 백으로 사실 가는 거죠. 추천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관직에 나가는데 뭐 큰 관리는 아니고 그 국문을 수비하는 이제 작은 하급 관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그 청년 조조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조조가 이때 진짜 의욕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자기가 그 관리가 된 지 몇 달 만에 십상시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건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대의 세도가인데 이 건석의 숙부가 야간 규정을 위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간 규정이요? 예, 뭐 밤에 막 술 먹고 행태 부리고 오줌 쌌겠죠. 뭐. 그렇군요. 규정을 어긋났네. 네, 뭐 그런 짓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조조가 이 숙부를 이렇게 타일러서 합의해서 이렇게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한 게 아니고 바로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젊은 나이에 굉장히 미친 짓을 한 거죠. 황제가 총애하는 환관의 숙부를 죽여버렸으니까요. 예. 그러자 이제 당연히 이제 그 SNS에서 난리가 났겠죠. 예, 여론의 반향이 굉장했고 이 젊은 청년이 이 세도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환관에 맞섰다 하는 명성이 굉장히 퍼지게 됩니다.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굉장히 야심가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조조가 처음에 이 하급 관리직을 맡았을 때 나는 여기서 그냥 조용히 묻혀 살고 싶진 않다. 뭐 이런 글을 남긴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마침 딱 걸린 거지. 본때를 보여준다. 근데 야간 규정 어긴 거에 대한 처벌이 사형이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규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조가 되게 타이트하다. 뭐 탈법적으로나 위법을 행한 건 아니었어요. 당시 여론은 조조한테 우호적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조가 이 젊은 청년 조조가 굉장히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로 인해서 승진도 하고 그러는데 뭔가 하여튼 중앙에서 뭐 변고가 자꾸 일어나요. 이때 당시에는 뭐 또 황후가 폐위되고 어쩌고저쩌고 뭐 해가지고 거기에 연루돼서 잠깐 쉬게 되는데 이때 아마 조조가 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하급 관리 생활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진짜 출세하려면 뭘 해야겠습니까? 빽 있고 줄이 있고 거기 플러스 학연, 지연. 실력이 있어야죠. 실력. 그리고 공부를 해야
상급 관료가 되겠구나라는 걸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이제 하급 관료 하다가 이제 잠시 고향에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문헌들을 다 읽고 거의 그 지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 뭐 이 정도로까지 소문이 나가지고요. 고문 경학에 능통하다는 이유로 의랑이라는 당시에 어떤 황제를 좀 근거리에서 모시는 정책 고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겠죠. 물론 백도 있었겠지. 예, 집안 백도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실력을 원래 이제 망나니처럼 살다가 막 머리는 좋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막 몇 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이런 명성까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면, 청년 조조의 세 번째 장면은 조조가 이 의랑 역할을 하면서 몇 번 또 사고를 칩니다. 황제한테 직언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조정에 간사한 무리가 조정을 메우고 있어서 올바른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 이런 글들을 남긴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조정의 가장 최고 관직을 삼공이라고 불렀거든요. 뭐 지금으로 치면 뭐 국무총리, 뭐 법무장관 뭐 이런 겁니다. 국방부 장관. 그래서 이제 삼공들의 비리를 고발하는 상소를 올려가지고 고위 관료들이 면직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굉장히 정의로운 모습들도 보여주죠. 혈기 넘치고, 그랬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다시 십상시 세력이 막 반격을 가하고 같이 조조랑 같이 이렇게 간언을 했던 관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조조가 일단은 꿈을 접게 되죠. 예.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제 조조가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나름 정의감도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네. 예, 그리고 패기도 있고, 우리가 조조하면은 무조건 그냥 좀 이렇게 아주 기회주의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이런 좀 간악한 모습만 보여주는데, 이런 청년 시절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정의롭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젊은 시절에 뭐 인권 변호사쯤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요즘 정치인들도 보면, 김문수 씨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젊은 시절에는 이랬다. 청년 조조를 보여준 또 네 번째 장면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황건적인 난에 발생하자 당시가 조조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184년에. 30살 조조가 정식으로 군 지휘관에 임명되면서 황건적 토벌에서 나름 공을 세웁니다. 이 공 덕분에 처음으로 조조가 이제 제남상이라는 일종의 지자체장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군수 뭐 이 정도 급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이제 통치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때도 조조가 어떤 업적을 남기냐면 이제 세도가들한테 뇌물 주고 이렇게 막 빌붙어 있던 탐관오리들 얘네들을 다 적발해서 날려버린다거나 그러니까 적폐를 청산하는 거죠. 또 당시에 음사라고 해가지고 부패의 온상이었던 그 각종 사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 시설이라고 해서 막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 뒤에 다 그 세도가들이 있는 거예요. 환관 뭐 그 친인척들이 있어서 세금도 안 내고. 예, 거기서 뭐 이렇게 또 이권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제사 한번 지내면은 예. 그거 때문에 이제 부정부패가 심했는데 이런 걸 다 박살내버리고 예, 이런 또 정의로운 업적들을 쌓게 되죠. 그래서 조조는 각계에서 행사하는 압력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 부패 세력을 나름 밀신하려고 노력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로 인해서 계속 십상시의 노염을 사다가 결국 조조는 화를 입을까봐 두려워서 또 이제 고향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하지만 또 1년 만에 다시 또 관직에 나가기도 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이 30살까지 조조를 쭉 보면 이제 뭐 아버님 백으로 등용이 되고 또 젊은 시절에 망나니처럼 산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야심 있고 정의감도 나름 있고 쇼맨십도 있습니다. 보면. 그래요. 예.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쌓이면서 나름 그때 이제 여기가 이제 낙양이었거든요. 검문 세도가들이 모여 있는. 근데 어차피 그때 당시면 그 한바닥 건너면 다 알 거 아닙니까? 네. 그 조숙네 집 몇째 아들이고 그놈 그거 괜찮더만 인간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름 명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조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후에도 조조가 딱 나타나면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제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그래서 쇼맨십도 굉장히 있었고, 예, 이런 모습들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조가 이렇게 30살까지 청년기를 보내다가 처음으로 이제 중앙에 진출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이 하게 되는데, 소위 말하는 이게 십상시의 난이라고 하죠. 십상시의 난. 예, 십상시의 난.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이게 일어났던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이게 뭐냐면은 189년입니다. 이제 184년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다가 다 어느 정도 진압이 된 상황인데 189년에 영제, 당시 황제였던 영제가 죽게 되는데요. 그리고 어린 황제가 즉위하자 당시 이제 하태후라는 황제의 어머님이 국정을 맡게 되고 하태후의 오빠인 대장군 하진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진은 명문 세도가 출신이었던 원소 뭐 이런 자주 나옵니다. 원소. 예. 원소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십상시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전국에 있는 지역 맹주들을 불러갖고 이놈들을 다 없애버리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예, 이게 전통이었거든요. 한 번씩 갈아엎어서 서로를 죽이는.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황관들이 또 눈치를 챘겠죠? 요놈들이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대장군 하진과 그 일가 칠척들이 어이없게 좀 싱겁게 몰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걸 보고 이제 십상시의 난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하태후와 대장군 하진을 죽였던 거. 하태후는 죽진 않았고 먼저 하진이 제거당합니다. 그 십상시가 이 하진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난도질하고 뭐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십상시의 난인데 이때 여기에 격분한 게 원소였어요. 예, 하진의 밑에 이제 부하로 있었던 원소였는데 이 원소가 이놈들 다 안 되겠구나 하고 부하들을 데리고 황궁을 난입합니다. 그래서 이 십상시의 난을 제압하면서 환관 2천여 명 정도를 죽이고 뭐 이런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궁궐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 피바람이 불고 사람이 죽고 막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이런 겁니다. 이 난리 중에 가장 먼저 동탁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병주 자사였던 동탁입니다. 동탁.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팔힘이 셌다 그러고 소설 삼국지에서는 거의 인간 쓰레기로 묘사되긴 하는데 그렇죠. 인간 쓰레기인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멍청하거나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게임상에도 보면 이분이 지력이 굉장히 낮게 묘사되거든요. 게임에서. 예, 지성이. 예. 굉장히 멍청한 걸로 묘사되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삼국지 연의가 전반적으로 이민족 출신 이 인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박하다고 그럽니다. 소설 삼국연의가.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동탁도 마찬가지고 여포도. 여포도 완전 저 북쪽에서 있던 이민족 출신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박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뭐 멍청하고 막 탐욕스러운 돼지 이렇게만 묘사가 되죠. 근데 어쨌든 뭐 이 동탁이라는 인간이 머리를 써서 들어와서 무주공산이 된 황궁을 확 접수를 해버립니다. 아일랜드 편에서도 그랬었지만 결국에는 그게 있어야 돼. 군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황제해야의 군대가 없었어. 근데 이 당시를 보면요, 지방의 호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비군들이 그렇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일단 대장군 하진이 부리던 병사들이 있었을 텐데 걔네들이 일단 어느 정도 리더를 잃었으니까 어쨌든 무질서한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싹 들어가가지고 그 병력들을 다 자기가 정리하고 하태후랑 또 붙어가지고 하태후를 설득해서 황제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태후의 아들을 새로운 황제로 옹립하는데 얘가 이제 삼국지에서 자꾸 나와요.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예, 어린 황제 헌제라고 합니다. 헌제. 예, 계속 이제 그 게임 중에도 화면으로 자꾸 뜨시죠. 메시지를 자꾸 내리시고. 예. 삼국지 게임 그분이 이분이군요. 예. 도망을 가다가 황제가 도망을 가다가 그러니까 정사 말고 삼국지 연의에서는 동탁을 만나요. 근데 동탁이 좀 거만하게 행동을 하니까 기억나. 그 당시에 어린 헌제가 이렇게 막 꾸짖었다 그래. 그러니까 동탁이 웃으면서 내려가지고 이제 예를 다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속으로 쟤 똑똑하네. 그리고 자기가 다음 황제로 점 찍었었다는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기억나는 것 같다. 그 에피소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정사 위주로 하시는 거고 실제는. 예. 어쨌든 간에 이제 동탁이 정권을 갑자기 장악한 다음에 동탁이 또 이 새끼랍니다. 이분이 이제 하태후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완전 황제를 능멸하면서 최고 권력자로 등극하면서 백성들의 재물을 뺏는다거나 가혹한 형벌들을 남발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거나 이런 좀 패륜적인 짓을 하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동탁이 이런 짓을 벌이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열받기 시작합니다. 저 사실 이민족 출신이니까 근본도 없는 놈이 저 멀리서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이런 짓을 한다. 이런 소문도 퍼졌고 조조도 마찬가지였어요. 동탁이 원래 조조를 이제 자기 편을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몇 번 보였었는데 조조는 이거를 이제 거부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망간 조조가 어디로 가느냐? 고향으로 간 게 아니라 진류라는 곳에 갑니다.
이게 아마 그 삼국지 땅 번호가 5번이었나? 아니 몇 번이었지? 진류가? 기억이 안 납니다. 번호가 있었던 건 2 아니에요? 있었어요. 번호가 있었나? 5번은 남피였나요? 하여튼 7번이었나? 네. 남피였던 것 같아. 5번 남피인 것 같아. 원소 있었던. 6번 평원, 7번 이 아재들은 그냥 계속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때 조조가 죽이려고 하다가 그쵸? 그 죽이려고 하다가 동탁을 갔는데 동탁이 이렇게 딱 덜덜 떨면서 간 거예요. 실제로 예, 천하장사였대요, 동탁이. 어. 그러다가 딱 돌아 누워가지고 눈을 마주치는데 그때 칼을 들고 있는 게 보인 거야. 칼을 바치러 왔다. 그래서 칼 좋은 칼 있어서 드리러 왔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그래서 동탁이 그래 커버 하고 갔는데 가고 나니까 좀 쎄해서 그 꼴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지. 야, 기억이 난다, 이게 옛날에.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죠. 예, 조조가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 어쨌든 진류로 왜 갔느냐? 거기 가서 거사를 치를 준비하려고 그랬던 겁니다.